밖에 나가서 헛소리하면 정신병원 쳐넣을 거예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아들 도윤의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서정이가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며느리라고 딸처럼 아꼈던 그 아이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찾아와서 반찬을 해다 주고 무릎 파스를 붙여주며 다정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통장에 있던 1억이 사라졌고 반지하 전세방에서 쫓겨나 이 집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보일러가 또 꺼졌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멈추면 저는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죠. 경기도 남양주의 반지하 월세방은 겨울이면 이렇게 춥습니다. 전기장판을 한 칸 더 올리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발끝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옥순 74입니다. 남편 없이 산 지도 벌써 7년째죠. 벽에 걸린 영정사진 속 남편은 오늘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살아생전에는 그리 많이 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렇게 매일 보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어제 식당에서 12시간 서서 설거지한 탓이었죠. 사장님이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10,000원이 저한테는 3일치 쌀값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통 하나와 계란 2개,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콩나물 한 봉지가 전부였어요. 김치를 꺼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죽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저 김치 끓인 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제 아침이었죠. 그래도 뜨거운 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딱 한 공기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거였어요. 딱딱해진 밥알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뜨거운 김치물에 말면 다시 부드러워질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밥덩어리를 떼어내면서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23세 시집와서 50년을 넘게 밥을 지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 혼자 먹을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어요. 끓는 김치죽을 한 숟가락 떠서 호호 불어 식혔습니다. 짜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제 도윤이가 가져다 준 반찬통이 식탁 위에 있었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정이가 만든 거라고 했죠. 맛있다고 꼭 드시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지만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가져다 준 반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 첫 버스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곧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전 6시까지 출근이니까 5시 반에는 나가야 했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들, 처진 눈꺼풀,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곱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늙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늘 입던 검은색 바지와
회색 스웨터를 꺼냈어요. 식당에서는 앞치마를 두르니까 뭘 입어도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았더니 도윤이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식당 가세요? 그래, 가야지. 너는 이 새벽에 왜 안 자고? 택배 분류 작업 나가려고요. 엄마, 계단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어제 비 와서 미끄러울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40살이 넘은 아들이 새벽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한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대학까지 보냈는데 좋은 직장 한번 못 잡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밥은 먹고 가니? 네, 서정이가 김밥 싸줬어요. 엄마, 저녁에 들를게요. 서정이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온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방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반지하를 나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5개의 계단. 하나하나 세면서 올라가는 게 제 일과였어요. 무릎이 아파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중간에 한 번 쉬고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축축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는 늘 습했지만 밖의 공기는 더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500m.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했지만 요즘은 15분은 잡아야 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평생이 이렇게 걷는 것이었구나. 시댁에서 친정으로, 집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반지하에서 식당으로 늘 어디론가 가야 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머니 속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몇 장.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통장에는 1억 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전세 보증금이니 손댈 수 없는 돈이었죠. 그리고 적금 통장 하나. 매달 5만 원씩 넣어서 2년째 모으고 있는 돈이 1,2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 하나 더 있었네요. 금목걸이 1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거였어요. 무게가 한 돈 반 정도 되는 것. 급할 때 팔면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걸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은 유일한 증표였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거리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들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분 전이었어요. 사장님은 벌써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 오늘 일찍 왔네. 네, 버스가 일찍 와서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틀고 세제를 풀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이렇게 길고 새벽이 이렇게 춥고 하루가 이렇게 무거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니 제 젊은 날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물에 부른 손이 쭈글쭈글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일했는데 남은 건 이 주름진 손과 아픈 무릎, 그리고 반지하 월세방뿐이었어요. 저녁 7시가 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와 며느리 서정이었어요. 요즘 들어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거의 매일이 됐죠. 어머니, 저희예요. 서정이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반찬통이 4개, 과일 봉지, 그리고 도윤이 손에는 파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냉장고가 터지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서정이는 웃으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도윤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새벽부터 택배 일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피곤할까 싶었죠. 어머니, 오늘 무릎은 어떠세요? 제가 파스 새로 샀어요. 이게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파스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비싼 거였어요. 약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상자에 3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걸 왜 사왔을까? 돈이 아까웠어요. 파스는 집에 있는데 뭘 또 사와. 돈 아깝게. 어머니 쓰시는 거 봤더니 싸구려더라고요. 이런 건 좋은 걸 써야 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면서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라가서 보니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나물무침,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서정아, 이렇게 많이 해오면 어떡해. 너희들 먹을 것도 해야 하는데. 저희야 뭐 대충 먹으면 되죠. 어머니가 잘 드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서정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며느리 손이 이렇게 따뜻한데 왜 제 마음은 차가울까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파스를 뜯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바지 좀 올려보세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붙일게. 줘봐. 에이, 어머니 혼자 어떻게 붙여요. 가만히 계세요. 도윤이가 제 무릎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파스가 피부에 닿자 화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아들 무릎에 약을 발라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네요. 어머니,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2층이라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서정이가 차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듣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올 때마다 꺼내는 이야기가 됐죠. 난 여기가 편해. 살던 곳이 제일이야. 그래도 반지하는 습하잖아요. 어머니 관절에도 안 좋고요. 저희 집 작은 방 비워드릴 수 있어요. 빌라라서 공간은 충분해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제게 뭔가를 권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급하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서정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뭐랄까, 계산된 웃음 같다고 할까요? 아니,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했죠. 참, 어머니. 현관 비밀번호 좀 바꿔드릴게요. 요즘 이 동네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야 바꾸면 좋긴 한데 제가 새로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냥 둬. 내가 새 번호 못 외워. 제가 어머니 생일로 해드릴게요. 그럼 외우기 쉬우시잖아요. 도윤이가 현관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소리가 나더니 금세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제 0519 치시면 돼요. 어머니 생일이니까 잊어버리실 일 없겠죠? 0519.
1951년 5월 19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아들이 제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 평소엔 어버이날도 잘 챙기지 않던 아이였는데 서정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더 꺼내왔습니다. 비타민 통이었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관절에 좋은 거예요. 하루에 2알씩 드시면 돼요. 약은 됐어. 이런저런 약 먹다가 배부르겠다. 아니에요. 이건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저희 엄마도 드시는데 정말 좋다고 하셔서요. 서정이가 자기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정이 친정어머니는 안사돈이죠. 분식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서정이 입을 통해 종종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안사돈은 건강하시고? 네, 어머니.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바쁘시대요. 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 언제 시간 나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화면을 바라봤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잘 보관하고 계세요? 서정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왜 물어? 아니, 그냥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신대요. 난 그런 거 안 당해. 전화 와도 다 끊어버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통장 같은 건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은 제가 관리해야죠. 그게 제 돈인데 왜 남한테 맡겨야 하나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 서정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도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9시가 되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내일도 올게요. 매일 오지 마. 너희도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얼굴 봐야 마음이 놓여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온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도 제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고는 현관으로 갔어요. 어머니, 문 잘 잠그세요. 비밀번호 잊지 마시고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매일 찾아와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자식이 잘해주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다시 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비싼 파스, 영양제, 다 좋은 마음에서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할까? 서정이는 왜 그렇게 다정할까? 1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매일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이상했어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바꿔준다니. 편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 공간을 침범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또 비가 오나 봅니다. 내일 계단이 미끄러울 텐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도윤이 말대로 계단이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제 집인데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절은 늘 이유가 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서정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도윤이는 주말에도 택배 일이 있다고 했죠. 서정이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서정이가 거실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제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정리라니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걸까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중요한 물건들이요. 통장이나 보석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 도난 사고도 많고 반지하는 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이 말이 맞긴 했어요. 얼마 전에도 옆집이 도둑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평생 제 것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남한테 맡길 생각은 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도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따로 보관하셔야 해요. 한 곳에 두시면 위험해요. 제가 은행 금고에 넣어드릴까요? 서정이가 계속 권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정말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서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일단 금목걸이라도 세척 맡겨드릴게요. 오래되면 변색되잖아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깨끗하게 해줘요. 금목걸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그 목걸이였습니다. 한 돈 반 정도 되는 것.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값나가는 물건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 빨간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둬도 괜찮아. 어머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색이 변했더라고요. 세척하면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져요. 며칠이면 돼요. 서정이가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따라 일어났어요. 야, 거기는 내 방인데. 어머니, 제가 며느리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때요? 금목걸이 어디 두셨어요? 서정이는 이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죠. 서정이가 서랍장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두 번째 서랍 안쪽에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정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상자가 보였어요. 서정이가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금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죠. 오래돼서 색이 좀 바랬지만 여전히 묵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와,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네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 3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서정이가 목걸이를 들어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무게를 가늠해 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만 봐. 다시 넣어둬. 어머니, 정말 세척 안 맡기실 거예요? 일주일이면 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맡기고 찾아올게요. 서정이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목걸이가 변색된 건 맞았거든요. 깨끗하게 세척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돼? 네,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찾아올게요. 영수증도 다 보관하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이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빈 상자만 서랍에 다시 넣었죠. 어머니,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그것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서정이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엔 통장이었어요. 통장은 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이자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드려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까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확인해. 어머니, 저희가 자식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드려요? 서운하네요. 서정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차를 마시는데 서정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적금도 들고 계세요? 응, 하나 있지. 얼마나 넣고 계세요? 한 달에 5만 원씩? 와,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것도 몇 년 되셨죠? 2년 좀 넘었어. 서정이가 계산기를 꺼내서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20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머니, 그거 만기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모아둬야지. 늙어서 아플 때 쓸 돈이야.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가 다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서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서정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보험 관련 서류예요. 혹시 실비보험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글쎄, 오래전에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보험회사인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서정이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보험회사 이름, 보험료 만기일.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서정이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정리를 해두셔야 해요. 나중에 보험금 타실 때 못 찾으면 어떡해요. 알았어. 나중에 찾아볼게. 서정이가 한숨을 쉬면서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가봐. 서정이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금목걸이는 제가 꼭 일주일 안에 찾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문을 열고 나가는 서정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목걸이를 맡긴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빨간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왜 그렇게 허전한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금목걸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손에 쥐어주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옥순아, 이거 내가 가져라. 우리 집안 며느리 된 표시야. 그때 시어머니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목걸이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였어요. 일주일 후 서정이가 다시 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세척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요. 한 일주일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저도 몰랐어요. 오래된 거라 특별 세척을 해야 한대요. 걱정 마세요. 여기 영수증이에요. 서정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금은방 영수증이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상자는 그대로였고 앞만 비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왔어요. 평일 낮에 오는 건 처음이었죠. 택배 일은 어떻게 한 건지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뭔가 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는? 오늘 오후는 쉬는 날이에요. 엄마, 스마트폰 좀 봐도 될까요? 도윤이가 제 핸드폰을 보자고 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3년 전에 도윤이가 중고로 사준 거였죠.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할 줄 알았습니다. 왜? 고장 났어? 아니에요. 요즘 편리한 앱이 많이 나왔거든요.
엄마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아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면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새로운 화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은행 앱이에요. 이제 은행 안 가도 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못해. 복잡해서. 아니에요, 엄마. 정말 쉬워요. 제가 다 설정해 드릴게요. 도윤이가 빠른 손놀림으로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더니 곧 통장 정보까지 입력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해. 내가 못 따라가잖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그러더니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손가락은 왜? 지문 등록해야 해요. 이제는 비밀번호 대신 지문으로 하거든요. 훨씬 안전하고 편해요. 도윤이가 제 엄지손가락을 잡고 핸드폰 화면에 대었습니다. 삐소리가 나더니 뭔가 등록이 됐다고 나왔어요. 검지도 등록하고 중지도 등록했습니다. 엄마, 이제 손가락만 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 외울 필요도 없고요. 도윤이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제 손가락을 화면에 대니까 바로 은행 앱이 열렸어요.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1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하고 적금 합친 금액이었죠. 와, 엄마 돈 많이 모으셨네요. 도윤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가려봤어요. 야, 이런 걸 왜 남 앞에서 봐? 제가 남이에요? 아들인데. 엄마, 이제 여기서 이체도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도윤이가 이체 메뉴를 눌렀습니다. 금액 입력하는 창이 떴어요. 만약에 엄마가 저한테 돈을 보내고 싶으면 여기에 금액 쓰고 여기에 제 계좌번호 쓰고 그 다음에 엄마 지문 대면 끝이에요. 그렇게 쉬워? 네, 정말 쉬워요. 공과금이나 관리비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도윤이가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너무 많고 메뉴도 복잡했어요. 그냥 은행 가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았죠. 엄마, 제가 당분간 관리비랑 공과금은 대신 내드릴게요. 엄마가 익숙해지실 때까지. 아니야, 내가 낼게. 엄마가 매번 은행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폰으로 대신 내드리고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하면 돼요. 도윤이가 또 뭔가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이라고 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였죠. 도윤아,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직접 낼게. 엄마, 이게 훨씬 편해요. 깜빡 잊고 안 내면 연체료 나오잖아요. 그 순간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체 완료 300만 원, 수취인 한도윤.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야, 방금 뭐야? 300만 원이 왜? 아, 그거요? 테스트예요. 제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엄마 계좌로 넣을 거예요.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도윤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300만 원이 그냥 테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빨리 다시 넣어. 네, 엄마. 지금 바로 할게요. 도윤이가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은 없었어요. 도윤이는 잠시 후에 들어올 거라고 했죠. 은행 전산이 좀 느려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들어와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제 아들인데 설마 돈을 가져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었어요. 엄마, 그리고 이것도 깔아드릴게요. 카카오페이라는 건데 이걸로도 송금할 수 있어요.
도윤이가 또 다른 앱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화면이 떴어요. 또 지문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머리 아파. 마지막이에요, 엄마. 이것만 하면 진짜 끝. 도윤이가 제 손가락을 또 잡았습니다. 이번엔 좀 강하게 잡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도윤이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삐소리와 함께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도윤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다 됐어요. 엄마, 이제 저한테 용돈 보내실 때도 이걸로 보내시면 돼요. 내가 언제 너한테 용돈 준다고 했어? 농담이에요, 엄마. 도윤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도윤이 같지 않았어요. 잠시 후 도윤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저녁에 서정이랑 같이 또 올게요. 매일 오지 말라니까.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도윤이가 현관으로 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폰 잘 간수하세요. 그리고 지문 등록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엄마랑 저만 아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켜봤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손가락을 대봤지만 자꾸 다른 화면만 떴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출금 300만 원, 잔액 1억 900만 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였어요. 도윤이가 다시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였죠.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돈 안 들어왔어. 300만 원. 아, 그거요? 은행 전산 문제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진짜야? 엄마, 제가 엄마 돈 가져가겠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 목소리가 짜증 섞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그게 제게는 석 달치 생활비였어요. 도윤이를 믿고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 앱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대니 이번엔 제대로 열렸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1억 900만 원. 300만 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가볍고 돈은 빨랐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손가락 하나로 제 평생 모은 돈이 너무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간 돈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싶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윤이와 서정이가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까지 데리고 왔죠.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 가요. 저희 집 작은 방 다 비웠어요.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사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죠. 갑자기 무슨 이사야?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여기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어제 보니까 벽 뒤쪽이 다 까맣더라고요. 이러다 폐렴 걸리시면 어떡해요. 서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7년을 살았어요. 곰팡이가 있든 없든 제 집이었죠. 난 여기가 좋아.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벌써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장부터 드러나가더니 이불장, 밥솥, 냉장고까지 차례로 실어 나갔어요. 저는 막으려고 했지만 도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미 다 정리됐어요.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말했고요. 뭐, 집주인한테 뭘 말했다는 거야? 그때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평소에는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직접 왔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보증금은 아드님께 이체해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증금을 도윤이한테 줬다니요. 1억이라는 큰 돈을 제 허락도 없이 넘겼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걸 왜 얘한테 줘요? 그건 제 돈인데. 아드님이 어머님 대신 오셨다고 하셔서요. 서류도 다 갖고 오셨고 도장도 있으셔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약 해지 동의서였어요.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언제 찍은 건지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 도장 안 찍었는데 어머니 지난주에 찍으셨잖아요. 깜빡하신 거예요. 도윤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찍지 않은 도장이었습니다. 이삿짐이 다 실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빈 반지하를 둘러봤어요. 7년 동안 살았던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 영정사진도 이미 쌓여 있었고요. 차 안에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보증금 1억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돈이니까 걱정 마세요. 필요하실 때마다 드릴 거예요. 내 돈인데 왜 내가 관리해? 어머니가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큰 돈은 위험해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도윤이 손에 넘어갔고 저는 반지하도 잃었어요. 도윤이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 끝 집이었어요. 작은 방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옆집 벽만 보였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제 짐을 다 넣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짐은 어디다 둬? 필요 없는 건 창고에 넣어둘게요. 당장 쓰실 것만 여기 두세요. 점심때가 되자 서정이가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왠지 불편했어요. 남의 집 밥상에 앉은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자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이게 용돈이에요.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 달 용돈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세요. 내 돈은? 엄마 돈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쓰시면 위험하니까 매달 용돈 드릴게요. 제 돈 1억을 가져가고 10만 원을 용돈이라고 주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고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도윤이가 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지 물어보니 주소 이전 신고서라고 했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도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뭘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주민센터에서 불러요. 주소 이전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도윤이가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어요. 글씨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마음이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장을 찍는데 도윤이가 제 손을 잡고 도와줬어요. 어머니 손 떨리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는 이렇게 제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구나. 집주인한테 보여준 서류도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낯선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벽에 기대어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힘으로 지켜온 전세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 닦으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지켜온 돈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갈증이 났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걸었어요. 남의 집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데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신청인 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담보는 신용대출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대출을 받는다니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제 모르게 찍은 거였어요.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서정이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물 마시러 나왔어. 서정이가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병원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면 급하잖아요. 난 아프지 않아. 그리고 병원비는 내 돈으로 낼 거야. 어머니 돈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필요하실 때 드린다니까요. 서정이가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힘이 셌어요. 저는 끌려가듯이 방으로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 서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건강검진 예약해뒀거든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서정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멀쩡한데 서정이는 저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사인은 내 이름인데 내 손이 아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도윤이네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이는 벌써 나가고 없었고 서정이는 방문을 꼭 닫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도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잠깐 얘기 좀 하자. 한참 만에 서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벌써 나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 통장 좀 보고 싶은데. 통장이요? 왜요?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서정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은 도윤이가 회사에 가져갔어요. 세금 정리한다고요. 세금 정리라니 무슨 세금을 정리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서정이는 이미 방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서정아, 잠깐만. 이한이는 어디 있어? 이한이요? 친정에 맡겼어요. 엄마가 봐주신대요. 손자 이한이를 본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한이 보러 가도 돼? 어머니, 요즘 이한이가 수족구병에 걸려서 못 만나요. 전염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서정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수족구병이라니 그런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 하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서정이가 장을 안 본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라도 해 먹으려고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서정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가스 아껴 써야 해요. 요금 많이 나와요. 밥은 먹어야 하잖아. 밥은 제가 저녁에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빵이나 드세요. 서정이가 봉지빵 하나를 던져주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우유도 없이 마른 빵을 씹어 삼켰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밖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집 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서정이가 또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러. 밖에 미세먼지 심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 제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서정이가 문을 잡았어요. 어머니, 혹시 경찰서나 주민센터 가시려는 거 아니죠? 왜 내가 거기를 가? 그냥요. 요즘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셔서. 서정이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밖에 나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도윤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서정이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일이 많아서 늦는다고만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피곤해요. 내일이요. 내 돈 어떻게 됐어? 통장 좀 보여줘. 도윤이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어요. 엄마 돈은 잘 있어요. 왜 자꾸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피곤해요.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내일이었어요. 항상 내일, 내일만 반복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도윤이를 기다렸습니다. 6시에 나온 도윤이를 붙잡았어요. 도윤아, 통장. 아, 엄마. 깜빡했어요. 회사에 두고 왔어요. 어제도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오늘 저녁엔 꼭 가져올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도윤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서정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통장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 통장이요? 제가 내일 은행 가서 뽑아드릴게요. 또 내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만 대면서 미루기를 반복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참다 못해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죠.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계좌는 1개월 전에 해지됐는데요. 뭐라고요? 해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억 원이 전액 인출되고 계좌가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해지했다는 거죠? 서류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삐뚤빼뚤한 제 글씨가 아니라 반듯한 글씨였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할머니,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금융 사기니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윤이가 잡혀갈 텐데 그럴 순 없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와서 빗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어요. 그저 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니 서정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비를 이렇게 맞고. 은행 갔다 왔어.
서정희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행엔 왜요? 내 돈 확인하러. 근데 통장이 해지됐더라. 서정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도윤이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요. 무슨 세금이 1억이나 돼? 저도 잘 몰라요. 도윤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서정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서정희에게 물어봐도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출장 갔다, 야근한다, 회식이다, 교육받는다. 어느 날 우연히 서정희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탁에 놓여 있었는데 문자가 와서 화면이 켜진 거였어요. 안사돈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정아, 그 돈으로 가게 계약했어. 고마워. 가게 계약이라니 제 돈으로 안사돈 가게를 계약했다는 거였어요. 서정인의 친정 엄마까지 제 돈을 나눠 가진 거였습니다. 그때 서정이가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어머니, 남의 핸드폰 왜 봐요? 내 돈으로 네 엄마 가게 계약했어? 서정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저희가 번 돈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신 거잖아요.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야. 그건 내 전세금이었어.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이 듣겠어요. 서정이가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밖에서 잠갔어요. 어머니, 밖에 나가서 헛소리하면 바로 정신병원 쳐넣을 거예요. 피해망상의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다 받아놨어요.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동의 안 하면 평생 못 나와요. 알아들으셨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갇힌 채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이웃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 것이었는데 내 손엔 없었다.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반지하도 전세금도 금목걸이도 적금도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마저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방에 갇혀있던 저는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당황한 목소리였죠. 왜 이래? 카드가 왜 안 돼? 서정이도 뭔가 다급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어요. 도윤아, 이체도 안 돼. 뭐가 문제야? 모르겠어. 은행 앱도 안 들어가죠. 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여유롭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시 후 도윤이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뭐 한 거 있어? 내가 뭘 해? 여기 갇혀 있는데. 도윤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분쟁 계좌 지급 정지.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분쟁 계좌가 뭔지, 지급 정지가 뭔지. 하지만 도윤이와 서정이가 이렇게 당황하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서정이가 핸드폰을 들고 왔어요. 나도 이체가 안 돼. 모든 계좌가 막혔어. 엄마 계좌에서 나간 돈 때문인가? 도윤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엄마, 은행에 가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잔액 확인만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신고한 거 아니야? 도윤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신고 같은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도윤이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한도윤입니다. 네,
계좌 동결이요? 왜요? 도윤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소요? 누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이가 서정이를 봤어요. 누가 우리를 고소했대. 금융 사기로. 누가? 어머니가 한 거야?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난 아니야.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정이 핸드폰이었어요. 엄마, 왜, 뭐, 가게 계약금이 안 들어왔다고? 서정이가 창백해졌습니다. 안사돈한테서 온 전화였던 거예요. 엄마,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서정이가 전화를 끊고는 울상이 됐어요. 큰일 났어. 엄마한테 줘야 할 돈도 못 보내. 도윤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드도 다 정지됐어. 현금도 인출이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서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을 봤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곳에 전화를 했지만 다 실패했나 봅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변호사 찾아야 돼.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 큰일 나. 변호사 비용은? 우리 지금 현금도 없잖아. 서정이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불법 계좌 이체건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도윤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불법이요? 저희 어머니 돈을 관리한 것뿐인데 어머니의 동의 없이 1억 원을 인출하신 건 맞죠? 아니, 그게 도윤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서정이도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서명, 한옥순 씨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는 걸까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옥순 씨 맞으시죠? 금융감독원 직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 서명, 어르신이 직접 하신 겁니까? 서류를 봤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도윤이와 서정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에 위협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썼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도윤 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도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허락한 적 없어요. 도장도 몰래 찍은 거예요. 서정이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직원이 막았습니다. 최서정 씨도 같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공범 혐의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누가 제보를 했을까? 누가 저를 도와준 걸까?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저를 돕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멈춰야 보인다. 그 말이 맞았어요. 도윤이와 서정이의 거짓된 행복이 멈추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도윤이와 서정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밤새 조사를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특히 서정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받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그 모르는 번호에서 보낸 사람이 집 앞에 두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녹취록이었어요. 6초짜리 녹음이었는데 도윤이와 서정이가 나눈 대화였죠. 보증금은 일단 우리 통장으로 옮기고 엄마한테는 세금 정리한다고 하자.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치매 초기라고 하면 돼. 병원에도 미리 말해놨어. 제가 녹취록을 읽는 동안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건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 계좌에서 1억이 빠져나간 날 도윤이 계좌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된 기록이었어요. 그중 3천만 원은 서정이 친정어머니 계좌로, 2천만 원은 카드빚 상환으로, 5천만 원은 주식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세금 정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세금으로 나간 게 없었습니다. 이게 세금 정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었죠. 세 번째는 CCTV 화면 캡처였습니다. 도윤이가 제 도장을 몰래 찍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이사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였죠. 도윤아, 이게 정말 내가 한 짓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제가 살던 반지하 집주인 말입니다. 그 뒤로 낯선 여자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변호사 김지연입니다. 변호사라니 저는 놀랐어요. 누가 변호사까지 보낸 걸까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것도 저희 쪽이고요. 누가 시키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집주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보증금 이체할 때 이상했어요. 아드님이 어머니 대신 왔다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동의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돈을 빼앗았다니.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갚다니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한옥순 어머님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 돈이 있나요? 이미 다 쓰셨잖아요. 김 변호사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는 무슨. 넌 날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서정 씨 친정 어머니와 나눈 문자입니다.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네요. 문자 내용을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서정이와 안사돈이 처음부터 짜고 제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매일 찾아온 것도,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서정아, 너도 처음부터. 제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서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때 김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들이었고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돈부터 돌려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되 합의 여부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한도윤 씨, 최서정 씨, 일주일 안에 1억 원을 마련하세요. 못하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도윤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빼앗을 때는 하루 만에 했으면서. 김 변호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님이 다시 반지하러 오실 거예요. 보증금은 어머님께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그 반지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비록 좁고 습한 곳이지만 그곳은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끝나고 저는 빈 금목걸이 상자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맡아둔 거니? 빈 상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텅 빈 상자처럼 도윤이와 서정이의 양심도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따뜻한 온기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빈 상자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와 서정이는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대신 각서를 썼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100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죠. 8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손자 이한이를 만나게 해줄 것, 매달 자동이체로 갚을 것,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 것. 도윤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지하로 돌아온 날,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빨간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금목걸이 찾았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이 사연을 듣고 원래 가격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그 목걸이가 돌아온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니 정확히 한 돈반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들어봐. 자신들이 한 말이 증거가 되어 돌아온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지하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해가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어둡고 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제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였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공공임대 예비입주 확정이라는 문자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신청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누군가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해놓은 모양이었죠. 김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공공임대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아, 네. 어머님이 자격 요건이 되셔서 대신 신청해드렸어요. 곧 입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시키신 거예요? 정말 누군지 알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직접 뵙게 될 거예요. 김 변호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알림이 왔어요. 회수액 입금 완료라는 은행 문자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도윤이가 보낸 건가 싶어서 전화를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아직 돈 못 마련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윤이도 모른다니 이상했어요. 그때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보험금이에요. 어머님이 오래전에 들어놓은 실비보험이 있었는데 찾아서 청구했습니다. 보험이요? 저 그런 거 든 적 없는데. 남편분이 어머님 명의로 들어놓으신 거예요. 매달 10,000원씩 나가는 작은 보험이었는데 20년이 넘어서 만기 환급금이 꽤 됐더라고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걱정하셨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진짜 금목걸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줬던 건 가짜였어요. 진짜는 제가 처음부터 숨겨놓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옥순아, 이거 절대 남 주지 마라. 내 것이니까 끝까지 내가 지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는 가짜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상자를 열었더니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돈 반. 무게를 달아보니 정확했어요. 이걸 팔면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집안 며느리였다는 증표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첫 달 100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 1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했다고 했어요. 매달 같은 날 들어올 거라고요. 도윤아, 이한이는 잘 있니? 네, 엄마. 이번 주말에 데리고 갈게요. 일요일 오후 도윤이가 이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정이는 없었어요. 3살짜리 손자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한이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면서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이한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여기 있었지. 이제 자주 볼 수 있어. 도윤이는 문 앞에 서서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저 이만 가볼게요. 2시간 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가봐. 도윤이가 나간 후 저는 이한이와 놀아줬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했습니다.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채 그저 할머니가 좋다고 매달렸죠. 그때 또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소송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도윤이와 서정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제가 승소했다는 거였습니다. 1억 원 전액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당장 갚을 돈은 없겠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가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이 되자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공공임대 입주가 다음 달로 확정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사 비용이랑 생활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다 신청해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
그동안 제가 몰라서 못 받았던 것들이었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셔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 설 수 있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살아생전에는 무뚝뚝했지만 저를 늘 걱정해 주던 사람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요. 자존심, 권리, 그리고 제 삶에 대한 통제권 말입니다. 다음 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서정희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사과문과 함께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저지른 일을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죠. 가게 계약금으로 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라도 먼저 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꼭 갚겠습니다. 안사돈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법적 처벌이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1,000만 원이라도 돌아온 게 어디인가 싶었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옥순 어르신이시죠? 김지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하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매주 반찬 지원이랑 건강 체크,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료입니다. 저는 신청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거든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글쎄요. 누구시죠? 저 수진이에요. 도윤이 대학 동창이요. 예전에 몇 번 뵀었는데. 아, 기억났습니다. 도윤이가 대학 다닐 때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죠. 수진이구나. 이렇게 크니까 못 알아봤네. 근데 여긴 어케릴이니?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렸어요. 김지연 변호사도 제가 보냈고요. 뭐, 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비한 조력자가 수진이었다니. 왜 날 도와준 거니?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쓰러졌을 때 어머님이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치료비까지 내주셨잖아요.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 딸이 수진이었구나.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런 걸 가지고 어머님한테는 작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도윤이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 컴퓨터에서 증거를 찾아내고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부탁했고요. 내가 그 모든 걸,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제 작은 마음이에요. 생활비에 보태세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꼭 받아주세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살려주신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수진이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선한 일은 돌고 돌아 돌아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것이니 내가 지킨다.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 것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도 2달이 됐어요. 12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햇살도 잘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게 좋았어요. 비록 임대지만 제가 주인인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이한이를 데리고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가 서 있었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한이는 제 다리를 껴안으며 반가워했어요. 할머니, 이한이 왔어요. 그래, 우리 이한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한이는 제가 준비해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도윤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무릎을 꿇고 싶어요. 무릎은 왜? 도윤이가 정말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이제 와서 무슨. 엄마, 사실 서정이랑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서정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리고 친정 엄마랑 짜고 저를 속였다는 것도 알았고요.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했던 짓을 이제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한이가 제게 다가와서 그림을 그려 보여줬어요. 할머니와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한이가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도 이한이가 제일 좋아. 도윤이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교육 적립 통장이에요. 이한이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관리해 주세요. 이게 뭐야? 제가 엄마한테 갚는 돈 중 일부를 이한이 교육비로 저축하고 싶어요. 엄마가 관리해 주시면 저랑 서정이는 손 뗄 수 없으니까요. 통장을 열어보니 이미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은 어떻게? 제가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택배, 새벽엔 배송.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도윤이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틈에 밴드를 붙인 흔적이 보였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대가였어요. 도윤아, 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엄마? 이 돈은 내 것도 아니야. 이한이 거야. 앞으로 내가 갚는 돈 중 절반은 이한이 통장으로 넣어. 나머지 절반만 나한테 줘. 엄마, 아이에게 간다. 이한이가 커서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쓸 수 있도록. 너처럼 되지 않도록.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그때 이한이가 도윤이한테 다가가서 등을 토닥였어요. 아빠 울지 마. 이한이가 있잖아.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어요.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작은 영혼이었죠. 저녁을 먹고 도윤이가 돌아가려고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서정이는 어떻게 지내? 잘 모르겠어요. 친정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한이는 누가 키울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강요는 안 할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한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죠. 일요일마다 데려와. 하루 정도는 내가 봐줄게.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도윤이가 이한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죠. 남편 사진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오늘따라 조금 웃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이한 이름으로 된 통장. 여기에 앞으로 차곡차곡 돈이 쌓일 거예요. 그 돈으로 이한이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도윤이처럼 서정이처럼 되지 않도록.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2025년 10월 15일. 오늘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이한이 통장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일기를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무늬를 보며 생각했어요. 버린 게 아니다. 돌려놓았다. 제가 잃었던 것들을 되찾은 게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은 거였어요. 돈도 사랑도 신뢰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바람이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아픈 진실을 마주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죠. 하지만 한옥순 할머니가 결국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손자 이한이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때로는 멈춰야만 진실이 보이고 잃어야만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